아버지 이름이 구마라염이에요. 엄마 이름이 지바입니다. 이 지바가 이제 약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구마라염이라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나라로. 이 지바가 20살이었는데 그 구마라염이 스님인데 저 양반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를 낳았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난 출가를 해야겠다. 야, 지금 장난해? 근데 엄마가 출가하고 구마라 집이 7살에 출가를 하는데 출가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뭐 머리가 엄청나게 그냥 뭐 다 외워요. 인간 스캐너. 그래서 되면 막 이렇게 샥 외우는 사람. 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마라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구마라집은 중요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구마라집 이전 시대를 고역이라고 합니다. 고역. 그래서 그때 고역이라는 게 뭐냐면 옛고자를 쓰는데 개판 번역 시대. 원칙 없이 그냥 다 각각등 보채로 번역을 하던 시절. 그리고 인도 원전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게 혼란이 적었을 겁니다. 제가 요번에 역경원장 스님한테도 동국대 역경원장 스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의 원칙을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푸트라라고도 하고 즉 이런 식으로 우바제사라고도 하고 책마다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 굳이 힘들게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고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면 됩니다. 그거를 누가 기준을 정해주시면 딱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번역하면 번역하는 사람도 단어 선택에서 편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들도 훨씬 편하죠. 그 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도안.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완성해내는 사람이 구마라집이에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똑같은 불교가 전래해도 거기에 가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내용들이 좀씩 바뀌게 되겠죠. 그 동네 문화에 맞춰서.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인도께 뭐 여기 것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넘어오는 길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것도 올 거고 여기 것도 올 거고 여기 것도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지.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좀 경상도 억양인데 저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말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살지 않고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들이 말이 섞여요. 그렇게 해서 언뜻 보기에는 경상도 억양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자는 경상도가 아니야.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러 가지들이 버전이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알딸딸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여기 스님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기 스님이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협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걸로 통일하자. 그러면 여기 스님이 내가 미쳤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 걸로 해야지. 뭔 소리야? 우리 게 더 정통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누군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저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자기식으로 번역하던 시대.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그리고 체계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역의 시대, 구역이 이제 구마라집이 어떤 틀을 딱 정하는 거예요. 후진이라는 이 전진 있잖아요. 이름이 전진이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후진이에요. 그래, 후진은 그 음악이 나와.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이 나오면 후진이야. 기아를 넣고 엘리제를 위하여 나오면 후진이거든. 그 후진의 국가적인 지원을 얻으니까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틀에 의해서 경전을 번역하니까 어떤 기준이 딱 만들어지면서 불교가 확 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저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화된 중국 관점을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번역.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한 중국적 사유라고 하는 것에 기반. 물론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건 번역이 아니지. 그리고 그런 식의 시도들이 원래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안에 의해서 극복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불교사로 얘기하면 격의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도안이 비판적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구마라집 시대에도 그런 것 그렇게 원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적인 것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해주려고. 근데 현장 때 오면 커피를 커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신역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더 중국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현장은 중국 사람인데도 더 어떻게 보면 인도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거를 보면 똑같이 겪은 거예요. 최대한 한문이나 이런 걸 써서 번역을 하려고 했었던 게 있고, 지금은 그냥 다 언어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만 봐도, 아니면 지나가면서 간판만 봐도 저게 영어인지 불어인지 무슨 뭐 이태리 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족보도 모르겠고, 현은 안 돌아가고, 어떤 놈은 게다가 한글도 안 써놓고 그냥 원어로 써놓고, 그래서 만날래도 만나지를 못하겠어. 약속 장소를 어디라고 지칭하기도 힘들어.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들. 지금은 그만큼 이 외래 문화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때하고 구마라집 때하고 시절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구역이고 이게 신역이고, 이분도 체계적으로 딱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전을 뭐 엄청나게 번역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광이 이제 383년에 깨는데 저 구자국을 깨거든요. 7만. 구자국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구자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마 너네가 여기까지 원정을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고구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고구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야, 와도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전으로 해서 수나라가 고구려에 계속 들이받고 자기가 갔지. 얘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저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쓸이하고 양양성을 먹을 때까지는 완전 대박이지. 이 강북에 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강북에. 이 요충지를 딱 먹고, 그리고 자신감이 딱 하니까, 야, 가서 저 실크로드 쪽 싹 정리하고 구마라집 스님 모셔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 부견 밑에 재상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랬거든. 부견한테 동진을 공격하지 마라. 강남 정벌은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쟤네가 좀 삐리해야 돼. 쟤네도 잘하면, 나도 잘하는데 쟤네도 잘하면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요. 그럼 서로 힘만 오사게 드는 거예요. 이게 오지게. 마치 그 기차 레일 가듯이 양쪽으로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양쪽이 이게 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교훈을 다 조기 교육으로 받았었잖아. 뭘로 받았어요? 군용 모포 위에서 이렇게 화투를 하면서 앞에 손에 든 것도 중요하지만 뒷장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어른들께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잘하지만 상대가 무너져줘야 전쟁이 쉬운 거예요. 고구려도 계속 그렇게 갔지만 나중에 연개소문이 무너지면서,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4분이 일어나니까 이게 꺾이는 거거든요. 연개소문이 계속 있으면 뻗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근데 그 왕맹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직 동진이 우리보다 상태가 매로인 건 맞는데 그래도 쟤를 쉬운 상대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안정을 해야지. 여기 지금
강북을 다 통일을 했는데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지 내려갔다가 잘못해 덜컥수에 걸린다.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왕명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정벌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20살에 왕위를 샥 해가지고 후루룩 짭짭한 뒤에 이렇게 막 쫙쫙쫙 벌렸는데 싹 잘 된 거거든. 근데 거기에 운을 너무 많이 썼지.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돼. 던지면 대박이야, 이게 지금. 80년대 주식시장이야. 막 그냥 던지기만 하면 막 다 막 올라가고 있던 시절인 거야. 이게 뭐든지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벌려요. 그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383년에 여광에게 7만 군대에서 구자국, 이거 원정을 보내는 거거든요. 7만을 빼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같은 해에 남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동원하냐면 96만인데 이게 90만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100만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7만을 이쪽으로 해서 보냈고 자기가 한 100만을 동원해서 전쟁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왜 이게 미친 짓이라고 그러냐면 전선을 아무리 제국이 강력해도 전선을 두 군데씩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생각만 해도 야 전쟁을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이런 게 어딨어. 한 군데로 몰아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남쪽에는 또 저게 강하다고 생각보다 제가 강한 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재상이 지금 죽었는데 그러니까 기고만장이지. 이제 뭐 지금 내가 불패신하다. 이제는 막 멀티를 막 늘리고 막 모든 사업을 막 문어발로 해도 이건 대마불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이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 살았을 때 통일. 이게 욕심이거든.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강북만 갖고도 이 정도 제국이면 이거 엄청난데 진짜 제국급인데 일반 나라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딱 들지만 저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전기차만 갖고도 뭐 대단하다. 도요타보다도 저 회사가 더 주가 가치가 더 높대 주식 가치가. 그런데 자기는 또 뭐라냐면 스페이스 X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에다가 막 셀이 막 이렇게 인공위성을 쫙 때리가지고 전 세계를 그 망을 다 건설하겠다. 그리고 화성으로 가겠다.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야 이거 너무 벌리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 안정하고 이걸 하고 아니고 동시에 딱딱딱 벌리는데 이러다가 하나가 덜컥 수에 물리면 이게 연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끌어들여서 하거든. 그렇게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하나가 딱 터지잖아요. 연쇄로 넘어갑니다. 우리 IMF 때처럼. 도면으로 가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요.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 마치 제가 사업해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안 해봤죠. 예.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감도 있고 천재적인 머리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이제 운때가 샥 해가지고 꼬꾸라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100년간 탐 일조진이라고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그게 이제 운이지. 일론 머스크는 운이 있는가? 부견은 운이 없었습니다. 부견은 운이 없었습니다. 2개 벌린 것까지는 괜찮았어. 그리고 병력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96만인데 강남에 동지인이라는 나라는 군사가 8만이에요. 야 이거 딱 봐도 경기 안 되지. 그런데 이 강남은 늘상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이게 큰 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다가 비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비수대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96만이 8만한테 깨졌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겠어. 저거보다 전쟁 규모가 큰 게 우리나라 고수 전쟁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살수대섭 때 그때 100만이 넘게 깨지거든요. 그거 외에는 근데 저 중국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게 가장 큰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뭐 저기 삼국지의 적벽대전 뭐 100만 이런 건 다 구라입니다.
그런 건 정사삼국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삼국지 연의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인 거고 정사삼국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쟁을 하러 이렇게 한 번씩 갔다가 아닌 게 배? 이래갖고 이 산이 아닌가? 이러고 그냥 왔다는 정도가 다예요. 없어. 그 삼국지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관중이 거기다가 강력한 구라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라를 쳐도 돼. 뭐가 있었어 이러면 구라치기가 어려운데 이게 막 대빨이나 쳐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100만이 아니고 한 억만으로 해도 뭐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100만 하는데 100만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많다는 대충 의미라고 보시면 돼. 진짜 100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라를 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가 이제 쫄이거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기선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전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예전에 이렇게 무대뽀로 싸울 때는 사기 진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남의 영웅이 저 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계산에 살던 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 웃긴다. 저 현악. 어떻게 보면 저 강남에 있었으니까 청담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알딸딸한 은자 같은 사람이에요. 쳐들어왔는데 저 강남 저 되게 재밌어요. 저 이제 강남 문화인데 아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전하는 사람들한테 딱 맡게 될 거 아니에요? 은자한테 맡긴다니까. 중림치령 같은 사람이야. 저 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림치령 같은 사람이야. 자기 조카인 사연이라는 사람을 대장군으로 이렇게 딱 낙하산으로 앉히고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96만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대지 마라. 모든 계책은 내 가슴 속에 있느니라. 이거 뭐 철학자야. 이게 무슨 전쟁이 터졌다는데 이따위 소리를 해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바둑 두고 있었어요. 그래 보고가 와가지고 저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랬더니 요즘 애들이 잘해 이러면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약간 달라. 근데 왜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강남 문화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좀 뭐 장난해?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관우 얘기에서도 그건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관우가 뭐 독화살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화타가 거기 이렇게 째고 그 독을 긁어내잖아요. 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긁어내고 이런데 마취를 안 했다 하는데 마취를 했을 겁니다. 그 아마 그 마취약이 마비산이거든요. 뭐 근데 그때 관우가 이제 바둑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꼬매 놓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대마 잡았다는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택이지.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사안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덜컥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작전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기 그 유명한 비수대전인데 진짜 진기하다. 너무너무 어이없게 줘요. 96만으로 8만한테 지는 것도 아니 이게 요즘은 무기 중심이기 때문에 군대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시절이 아니에요. 미국이 무기가 무서운 거지 우리가 군인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 군인 수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째 안 갈 정도로 많을걸요. 우리는 전시 국가고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국방 의무를 지고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가서 그래. 우리도 가. 우리 승군이야 승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기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고대 전투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쪽수 문제예요. 대부분. 쪽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나온다니까 2배 이상의 군사 차이가 나면 작전이 안 먹힌다. 그냥 밀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힘으로 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96만 대 8만이면 대충 생각해봐도 11배에서 12배잖아.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연 입장에서는 야 가서 밟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때 비수라고 하는 약간 새로 이쪽에 지금 강남에
예, 이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수라고 하는 이렇게 세로로 한 물이 있어요. 거기에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쪽에 8만, 저쪽에 90만, 96만 뭐 이렇게 대치. 그때 무슨 작전을 쓰냐면 동진에서 무슨 작전을 쓰냐면 이게 전쟁이 오래 가면 서로 힘드니까 서로 지키는 방식을 쓰지 말고 우리 한타 싸움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랬더니 우리가 비수를 건너갈 테니까 너네가 군사를 좀 물려. 군사를 물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갈 테니까 거기서 한 방에 붙자. 이게 강 놓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강을 건너오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강 건너에서 군사를 물리고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군사를 물리자고 그랬더니 이제 북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밑에 있는 장군들이 군사를 물리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북연이 자기도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물리는 척하고 쟤네가 건너올 때 다시 진군해서 조지자. 물을 건너다 보면 아무래도 대오가 흔들리게 되고 큰 전쟁은 대오 문제입니다. 대오가 어떻게 갖추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건너면 사람이 줄 맞춰서 물 건널 수는 없잖아요. 이게 큰 강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배를 타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옷에는 물이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움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군대를 밀었다가 쟤네가 건너올 때 조지든지 안 그러면 건너와서 대오를 정비할 때 공격하면 경기 끝이에요. 이거 같은 군세라도 이깁니다. 이거 100%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군대가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예요. 군대가 적었으면 됐는데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야 뒤로 백해. 이제 앞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물러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져서 물러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앞에가 날아간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앞에서는 작전상 이거는 물러난 거라고 수뇌부들은 알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너무 머니까 전달이 안 돼요. 가족 오락관 벽과 벽 사이처럼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쳤단다. 도망가는 것만이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남의 동진 사람들이 약을 팔아요. 그게 걔네 작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서로 도망가면서 밟아 죽이는 걸로 경기가 끝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밟아서 경기를 끝내요. 그래서 쟤네가 건너와서 요거를 이렇게 딱 때렸더니 죽었부대. 너무 어이없게. 그런데 죽었는데도 10만이 남았대. 패잔명을 모은 것만 10만이래. 도망가서. 야, 그것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사기가 저렇게 꺾이면 통제를 못합니다. 이게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관에 이제 요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저희 강북이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신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눌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찢어지는 거거든. 또다시 이제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거든. 마찬가지. 북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장군으로 있었던 요장이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싹 하면 나 왕할 것 같은데 전체 필요 없고 우리는 전체 필요 없고 일부만 하면 돼. 일부만 하면 돼. 그거를 요장만 생각했겠어? 딴 놈도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연을 죽여요.
부견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초대 후진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금을 등극하고, 그러니까 어이없게 죽어요. 어이없게 죽어. 진짜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천하의 패자가 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안타깝게 죽어요. 안타깝게 죽고 여기서 지금 한타 싸움에서 진 거잖아. 이때 56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이로 봤을 때는 조급했던 거야. 이때 56세는 이게 지금 언제 죽어도 가능한 정도의 나이예요. 이 시절에는 이거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56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곡이나 아니면 신사임당 뭐 47세, 48세 뭐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나이로 쳐도 49세 안에 다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56세.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전체를 통일해서 대업을 이루려고, 그리고 저때 56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7, 8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연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80까지는 좀 그렇고 한 뭐 60대 후반, 70대 정도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아무리 영민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다가 결국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수대전에서 결국 깨지거든요. 깨지고 나서 용에 의해서 죽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용에 의해서 죽고 385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광이 정벌하러 가서 결국은 구자국을 깼는데 본국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나한테 지금 7만 있고 내가 쟤네 깼어. 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광은 지금 중국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깨졌고 이 나라는 지금 없어졌어. 그리고 딴 게 이제 사부작 여러 개로 이제 야, 내가 다음은 나 아니야? 이제 이러면 살살살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는 좀 멀거든요. 이 본토에서 서북인도 중국의 서북 쪽이니까 좀 멀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도 여기서 그냥 굳이 내가 가서 쉽게 말해서 내 상관도 없어졌고 나라도 없고 군대는 있고, 7만이면 상당한 군대예요. 7만이면 상당한 군대예요. 이게 지금 300년대 얘기잖아요. 지금 3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한 군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후량입니다. 나라를 그냥 세우는 거지. 내가 황제, 나도 임금이야. 이제 용꼬리보다는 닭머리가 낫다고 기회 봐서 바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가 수도가 무위예요. 무위, 주천, 장액, 그 다음에 도낭, 이렇게 사도사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무위에 제가 전에 가니까, 실크로드에 가니까 저기에 구마라집 사가 있어요. 구마라집 절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한 16년, 17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구마라집이. 그리고 여광은 구마라집이나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구마라집이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한다니까. 마루타, 이래서 술도 한번 먹여보고, 뭐 여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술 먹고 뭐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힘들게 삽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게 구마라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왕자 출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진짜 왕자는 아니지만 자기 엄마가 공주였으니까 왕족 출신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 천재예요. 소년 천재. 그래서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9살에 벌써 논쟁에서 다 깨버리는 정도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들어주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구마라집이 저 구자국에서 한참 잘 나갈 때 그 동네에서 설법을 하면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설법하면 초청으로 가잖아요. 왕들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만들어요. 설법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구마라집이 그걸 밟고 올라갑니다. 설법대로. 현장 스님도 나중에 고창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게 실크로드의 어떤 그러니까 불교 왕들이 법사를 존중하는 문화예요.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면요, 집안 좋지, 머리 좋지, 그 다음에 그런 대우를 받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깨에 막 벽돌이 한 20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안 보여. 여기 사람 있냐? 뭐 이런 거. 근데 여광을 만나가지고 마루타로 떨어진 거예요.
실험용 힌지. 갑자기 여기 있다가 미루지카 3천척 해가지고 여기야.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사람이.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여광한테 걸려서 저렇게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 좀 문제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깜빵에 가 선원 간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무문관인가 봐. 무문관인가 봐. 야, 이거 한 5년짜리 무문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별게 없으니까. 근데 재벌같이 크게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재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재벌 감옥은 보통 이렇게 좀 형편 어려우신 분들보다 낫거든요, 그 감옥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왕자의 난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빈살만인가 그 양반이 이렇게 다 장악하면서 거기 왕족들을 하는데 거기는 죽이지는 않는다대요. 그래갖고 이기면 그 사람은 5성급 호텔에서 구금하는 거야. 5성급 호텔의 구금이야. 나 그런 구금 좀 당해봤으면 좋겠네.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5성급 호텔에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단 못 나가. 단 못 나가. 그럼 그냥 책이나 번역하고 있지. 공부하면 되나, 공부하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우리는 척박하게 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있다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높이가 낙차가 클수록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생이 이렇게 평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 참 인생 편하게 살았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으로 쭉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다 그렇게 다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재벌인데도 속이고 그렇게 이렇게 청빈하게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니까 거기서 하층민들의 고뇌 이런 거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알 것 같아. 사람을 안 봅니다. 신분제가 지금 무너져서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요. 귀족사회나 이런 데 걸리잖아요. 사람을 안 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조선시대 최고 악법 중에 하나인데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낮은 사람은 위에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죽었어. 고소를 못합니다.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 그게 이제 조선이 골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해도 윗사람이 부당해도 밑에 사람 무조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살아보셨으면 유교 문화에 그게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약간 저건 부당한 것 같지만 부당하면 참습니다. 그거에 어떠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게 사실 세종이에요. 그게 부민고소금지법. 이 나라가 뭐 고소를 뭐 워낙 잘하는 나라라서 근데 그렇게 묶어놨을 수는 있어요. 고소율 1위잖아요. 그래서 군화집이 여광 밑에서 굉장히 많이 초반에 고생하다가 이제 구마라집이 살살살 이렇게 여광에게 맞춰주고 여광도 구마라집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죠. 왜냐하면 장군이었을 때하고 국가를 경영할 때는 달라요. 제가 전에 그 숙손통하고 항고조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고조가 이렇게 교만하게 하니까 그 숙손통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왕국을 만들 때까지는 네 방식으로 그렇게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창업과 경영이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냐 수성이냐 무엇이 어렵냐. 나중에 당체종의 정관정용 같은 데서도 그게 나온다고요. 그 화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구마라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대우를 어느 정도 해줘요. 근데 맨 밑에서 한번 굴러봤다가 풀리면 사람이 위아래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불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마라집이 저걸 못 겪었으면 저 여광한테서 저 상황을 못 겪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마라집의 번역이 지금같이 중국민들에게 호소력이 강하지 못했을 거다. 아픔이 있는 사람의 문학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하고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은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번역이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가적인 나중에 후원을 받는다는 거 플러스 자기가 언어에도 능통하고 인도도 다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아픔도 겪었다는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좀 다스리다가 이 요웅이 이제 후진의 초대 황제고 아니야 요장 요흥이라고 썼는데 이게 요장이에요. 요장에게 죽고 요흥이 요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의 2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구마라집을 다시 모셔서 이제 중국 불교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국가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죠. 구마라집을. 후량의 저 여광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전쟁이지. 저쪽 지역이 전쟁이 잘 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기는 명분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거든요. 왜? 돈이 돼. 돈이 돼. 그러니까 명분만 딱 걸리면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죠. 딱 뭔가 걸렸을 때 후다닥 하는 이렇게 빨리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반응 안 보이네.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요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량을 깨고 구마라집을 모셔옵니다. 장안으로. 그 당시 수도가 장안이에요. 그래서 소요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역경장을 쫙 치러주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마라집 한 사람 때문에 두 나라가 깨졌다. 구자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후량이라는 나라가 무너졌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 여광이 죽었느냐? 여광은 그때 안 죽어. 왜? 아니 요웅이 지금 후진의 요웅이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여광의 나라를 깼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광은 안 죽을까? 연대를 자세히 보시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부관 참시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 저기서 한 16년에 17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장안에 와서 뜻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인생 산막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 무의가 후량의 수도인데 거기 가니까 구마라집사가 있고 구마라집 탑이 있더라. 거기서 한 16년, 17년 살았으니까 탑이 있을 수 있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걸 봤냐면 구마라집 혀의 탑이다. 혀탑이다. 진짜 이 혀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구라고 그 혀 얘기는 혀탑은 장안의 초당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또 알거든. 혀만 불에 안 타고 사리로 바뀐다. 굉장히 진귀한 얘기. 아마 불교의 사리 역사상 혀가 사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마 이건 진짜 들어보기 어려워. 그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를 누가 해줘요? 내가 해줘. 내가. 그리고 그 혀가 사리가 된 게 구마라집 말고 우리나라 백제에도 있었어요. 백제에도. 백제 스님에도 있었어. 진짜 신기해. 다음 시간에 여기서 들어봐.
다음 시간에 여기서.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그 다음에 깨우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마라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혀 얘기해 준다 그랬죠. 혀 얘기. 화장을 했는데 이거 남았대. 다 타고. 다 타고 남았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그게 혀사리에 대한 얘기예요. 혀사리. 전에 제가 이 무의에 가니까 구마라집 사가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이게 있대 이게. 그리고 혀가 이렇게 빨갛게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리고 혀가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야, 그거 화장했는데 사리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혀가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은 무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위는 구마라집이 저기에서 16년, 17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저기는 경전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데가 아닌데 저기에 저 탑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초당사에 있어요. 장안에 초당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이 핫탑이 있습니다. 그게 구마라집 부도예요. 구마라집 부도.